가까이 하면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관계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손절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것도 역시 거리 조절의 문제인 것 같아요. 손절을 안전하게 가장 하는 방법은 사실은 제일 좋은 건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대놓고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지 않는 선에서 화내지는 않고 부드럽지만 조분조분 내 할 일을 다 하는 거, 내 할 얘기를 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서 정리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에서 마음정비사 일을 하고 있는 한창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피해야 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긴 한데 그게 참 대답을 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사람마다 다르고 경우마다 다르고 케이스마다 달라서 그러잖아요. 뭐 손절해야 되고 저 사람 만나면 늘 마음이 아픈데 그리고 늘 괴로운데 손절 못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어떨 때? 월급 받고 있을 때. 그 월급 주는 사람이면 손절 못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스트레스라고 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 스트레스는 원래 마음에 영향을 받아서 내 일상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게 스트레스인데 원시시대 때는 그게 뭐 곰이 달겨들거나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어둠 뭐 이런 게 스트레스였는데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만성적인 더러운 인간관계가 가장 큰 스트레스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만날 마음이 조절이 안 되고 내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세수할 때, 출근해서 그 사람 볼 생각 때문에 가슴이 떨리기 시작하고 얼굴 표정 관리도 안 되기 시작한다. 그것 때문에 같은 방에서 자고 일어난 내 동생한테도 신경질 내고 엄마한테도 짜증을 내고 있더라. 친구도 만나기 싫어지더라. 라고 한다면 그런 인간관계는 정리를 해야겠죠. 뭐 경영을 하시고 무슨 재무적인 거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관계에서는 만나도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익을 주지 않는 사람이라면 만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근데 왜 돈은 별로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어렸을 때 친구들 중에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나한테 돈은 안 주지만 나한테 이익을 주고 있거든요. 어떤 이익을 주냐 하면 나한테 기쁨과 따뜻함과 에너지를 주는 이익을 주고 있어요. 결국은 사람이라는 건 나한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건 행동 심리학의 기본이에요. 내가 이익이 안 되는 행동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손절은 어떨 때 해야 되냐 하면 저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이제 더 이상 얻는 이익이 없다. 그전에는 그냥 월급 받는 맛으로 억지로 참고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점점 피폐되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갈아타야죠. 긴 인생에서 사실 여러 사람 만나고 살 필요는 없거든요. 특히 직장 생활하는 초년병들이나 뭐 학교에 처음 들어간 젊은 신입생들이 가장 고민하고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하고 다 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신입생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가면 만나는 사람마다 다 웃어주고 가재는데 다 가고 좋아하지도 않던 콘서트 쫓아가고 싫지만 얘가 가자 그래서 미술반도 따라가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2학년 때 3학년 때는 그 친구들이 달라져 있죠. 놀랍게도 1학년 1학기 3, 4월에 친했던 친구는 졸업할 때까지 친구인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나하고 익숙하고 나한테 심리적으로나 또는 재정적으로 밥이라도 하나 사줘야지 이익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 있는 게 인간의 기본인 거예요. 근데 긴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리고 장기적으로 만나야 될 사람이라면 손익을 따져서 잘라낼 사람은 잘라내야겠죠. 불편한 관계를 끊어내는 쉬운 방법이 있나요? 그게 불편한 관계 잘못 끊어내면 요새 안전한 이별이란 얘기 되게 유행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아주 안 좋은 사건, 사고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근데 그게 비단 남녀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친구들, 뭐 동성 친구들 관계에서도 뭐 연락 안 온다고 와서 행패 부리고 만날 때마다 욕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지금 20년을 사귀었는데 20년 동안 걔랑 나눈 말이라고는 욕밖에 없는 친구 관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 이유 없이 이제 잘 안 만나면 연락이 뜸한 것만 가지고도 나를 비난하고 뒤에 가서 나 욕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뭐 손절을 안전하게 가장 하는 방법은 사실은 제일 좋은 건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대놓고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지 않는 선에서 화내지는 않고 부드럽지만 조분조분 내 할 일을 다 하는 거, 내 할 얘기를 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서 정리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남자친구 사귀었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얘랑 사실은 그렇게 깊게 사귈 건 아니었는데 얘가 자꾸 너무 훅 들어오니까 이제 정리를 해놓으려면 차분하게 얘기해주고 우리는 여기까지다라는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하니까 거기서 집에 가면서 소주 2병을 사들고 갈지언정 그거 받아들이고 가요.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 다니시는 성인분들, 환자분들을 이제 환자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제일 권하는 방법은 부득이하게 못 가는 약속을 좀 만들어라. 부득이하게 회사 때문에 또는 엄마 때문에 또는 가족 행사 때문에 이렇게 몇 번 멀어지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 몸 가는 대로 마음 간다고 하잖아요. 보는 횟수가 줄어들면 점점 마음의 집착도 조금 줄어드는 게 사람이라서 점점 부득이하게 못 만나고 약속을 일부러 억지로 제가 만나자니까 그건 착한 게 아니고 우유부단한 거거든요. 그거는 그 상대방한테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친구 관계에서는 그런 식으로 손절이라기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라고 하겠죠. 손절이라고 표현하다기보단 인간관계 거리 조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원래 성숙한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라는 게 다 동일한 거리가 아니라 뭐 10m짜리 인간관계도 있고 1cm짜리 인간관계도 있다는 거를 인정하고 그걸 자연스럽게 조정하는 게 성숙한 인간관계, 성숙한 인간의 특징이라고 얘기들을 하니까요. 뭐 이성관계나 동년배들하고의 관계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 상하관계가 있는 뭐 직장 내 뭐 나한테 월급을 주는 사람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데서의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 현대사회에 중요한 손절하기 어려운 관계가 하나 있죠. 부모 자식 관계. 그 관계들이 다 도움이 되거나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손절하는 게 제일 어려운데 직장 문제는 그나마 좀 낫죠. 내가 경제적인 것들을 다른 곳에서 구하기로 마음 먹고 거기를 포기를 하면 되니까. 사실은 사람이라는 게 심리적으로 익숙함의 동물이라 그래서 한번 익숙해지면 이제 다시 직장 구하는 것도 귀찮고 또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또 직장 다시 얻어봐야 지금 받는 것보다 뭐 조금 더 받는 거 힘들 수도 있고 그러려면 또 한 6개월, 1년 고생해야 되니까 그냥 참자 이러는 게 인간의 기본 심리인데 그럴 때 마음이 힘들고 견디기 어려우면 그건 내가 포기를 하면 되는 거죠. 정리를 하고 갈아타면 되는 거죠. 그때는 경제적인 이익과 심리적인 이익의 경중을 나누어서 본인이 재보고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고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마음의 평안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저 같으면 그런 경우는 마음을 따라갈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친구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학생들도 보면 뭐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도 그건 내가 견딜 수 있고 어떤 실질적인 물질적인 이익을 조금 더 그냥 유지하겠다라고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선택의 문제죠. 그 다음 제일 어려운 인간관계 손절거리가 가족관계인 것 같아요. 형제 그리고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더 이상 가까이 했다가는 내가 죽겠는 관계들이 있더라고요. 천륜이라고 얘기해서 그건 절대로 갈라설 수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형제나 부모 자식 관계 간에도 더 가까이 하면 더 이상 그냥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관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럴 때 어떻게 손절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것도 역시 거리 조절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한테 다니시는 분들은 젊은 아직 미혼의 청년들은 부모님 때문에 너무 이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이렇게 착취받고 본인의 독립적인 경제 생활을 못할 정도로 이제 본인이 거의 착취당한다고 할 정도의 삶을 살다가 그냥 과감히 대판 싸우고 그냥 완전히 인연을 끊다시피 하고 그냥 연락도 안 하고 혼자 사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주변에 되게 많아요. 친구들끼리 만나서 그런 얘기 안 할 뿐이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만나긴 만나요. 그리고 연락도 해요. 그리고 부모님이 뭐 달래는 돈 필요한 만큼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달래는 만큼이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주고 연락은 최소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년에 큰 명절 2개 있잖아요. 그럴 때 정도, 그 다음에 친척 결혼식 정도, 그럴 때 정도나 얼굴을 보고 평상시에는 그냥 독립적으로 사는 그러니까 뉴욕에 사는 미국인들의 삶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안정되기 전까지
오랜 기간, 한 5년에서 10년 동안 마음고생을 무지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빨대를 한번 꽂고 나면 내가 이 사람한테 빨대 꽂고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그걸 얻을 수 있었는데 얘가 자꾸 그 빨대 뽑고 도망가려 그러면 화나죠. 그래서 난리치고 막 나한테 굴복하게 만들려고 하다가 그래도 떠나면 잊어버리고 있다가 생각나면 자꾸 건드리거든요. 중간에 한 번씩. 그럴 때 마음고생을 있는 대로 하다가 이제 충분한 세월이 흘러서 어떤 집은 5년, 어떤 집은 한 10년 넘게 흐르고 나서야 아까 말한 그냥 독립적인 삶에 익숙해지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젊은 청년들의 경우는 그럴 때 좀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배우자나 친구들을 한 명이라도 가진 사람들은 조금 더 마음의 안정을 훨씬 잘 유지하는 것 같고요. 어차피 인간은 100% 혼자 살기는 힘든데 손절이라는 거는 나한테 해를 끼치는 그리고 나의 에너지를 뽑아가기만 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는 게 손절의 기술이 아닐까 합니다. 교수님,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노하우는 무엇인가요? 자기 스타일이 뭐냐에 달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왜 인간들도 끈끈이파가 있고 그냥 가만히 있는 매미파가 있는 것 같아요. 매미파들은 내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다가 뭐 주변에 꽃가루도 날아다니고 나비들도 날아다니고 내 등에 앉았다가 가고 그냥 그러는 거를 놔두잖아요. 저도 좀 그런 스타일에 가까워요. 제가 보고 싶은 친구 가끔 전화도 하고 가끔 만나기도 하지만 제가 나서기보다는 연락 오고 만나자는 사람들 마다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가 또 제 풀에 겨워서 또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는 또 할 수 없는 거고. 조금 더 젊은 시절, 사회 초년병 시절 때는 저도 나서서 사람들 많이 만나려고 하고 그분들하고 다 친하려고 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제 풀에 겨워서 그분들 중에도 정말 사람이 좋아서 제가 좋아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저한테 얻을 이익 때문에 저한테 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는 사람, 그거죠. 이제 스님들이 얘기하는 오는 사람마다 하지 않고 떠나는 사람 잡지 않는다. 그게 제 스타일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저랑 친한 친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는 그 친구는 총무노릇 하는 친구가 있어요. 주변에 있는 여러 친구들 연락해서 자리 만들고 1년이면 한두 번씩 모임 행사 만들고 저녁에 술이라도 한잔 하자 그러고 어쩌면 저는 그런 친구들 때문에 제 친구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교수님,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숨겨진 심리가 무엇인가요? 머리가 나쁜 거죠. 무례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상대방한테 무슨 감정을 일으키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지극히 본인 이익에 충실하고 본인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이고요. 그분들을 이제 가끔 상담이나 개인적인 대화를 나눠서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억울해하세요. 무례한 분들이. 그분도 자기는 무례한 적이 없고 솔직했을 뿐인 거예요. 내 감정에 그냥 선의에 의해서 내 느끼는 거를 그냥 얘기했을 뿐인데 왜 제가 나를 억울해하고 왜 나를 오히려 힘들다고 주변에다 얘기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해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런 분들은 직장 상사나 회사 선배님인 경우도 있고 특히 처가 식구들 중에 또는 시댁 식구들 중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동물하고 다른 점이 전두엽이 있는 거라 그러잖아요. 전두엽은 이 이마 안쪽에 있는 뇌구조고 인간이 제일 두꺼워요. 근데 거기서 주로 하는 거는 감정 컨트롤하는 능력 플러스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까 또는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얘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를 추측하는 능력, 그걸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마음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능력을 담당하는 게 전두엽이거든요. 훈련으로 된다기보다는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들 중에도 왜 옆 사람들 배려 잘하고 옆 사람들이 화가 났는지 아니면 슬픈지를 잘 느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 중에 그래서 이제 아까 농담처럼 얘기한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게 이제 병적인 심리학, 심리병리학에서 보면 나르시스트적이고 그리고 좀 히스테리적이고 이런 분들은 애초에 공감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기 그 공감을 나한테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히스테리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고 내가 말하는 거에만 웃어주고
내가 슬플 때 손수건 건네줘야지 네가 아픈 건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나르시스트들은 자기애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가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는 나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일을 와서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무례한 사람들 중에 섞여 있어요. 무례한 사람들 중에 섞여 있으니까 이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걸 당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이제 승질 좀 있는 사람들은 덤비죠. 덤비고 파이팅해서 그걸 이겨내거나 아니면 관계를 끊어내고 그냥 말 그대로 손절해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무례한 종류의 사람들 중에는 그 히스테리나 이런 사람들은 또 되게 매력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나르시스트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도 날씬하고 잘생기고 멋있게 보이는 사람들 많아요. 얼뜻 보기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인간관계는 보면 새로운 사람들하고 잘 지내요. 초반에는. 그러다가 일정 기간이 되면 있던 사람 떠나가고 또 새로운 사람들하고 와서 좀 좋은 관계 지내다가 또 약간 안 좋게 헤어지고 이런 경우를 반복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례한 사람을 애초에 거르고 싶어 하는데 이런 사람을 거르는 방법이 있나요? 애초에 거르는 거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미스코리아 콘테스트 하듯이 우리가 쭉 보다가 얘랑 사귈래 그래가지고 사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 지금 이 회사에서도 또 와서 근무하면서 여러 사람 만나지만 그거 다 관상 보고서 이 회사에 조인하신 건 아니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와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성격은 다 다르고 태도도 다 다르지만 대부분 별일 없이 지내는 이유는 특히 미국 같은 개인주의가 발달한 사회에서는 내 속마음을 다 노출하지 않고 지내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를 너한테 다 원하지를 않고 살기 때문에 와서 그냥 쉽게 말하면 뭐 한 60cm, 1m짜리 인간관계만 유지하고 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감정적으로 착취당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와서 그냥 내가 할 일만 하고 가면 되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저보다도 나이 많은 분이 이제 최고의 직장 리더였는데 신입사원들하고 점심 도시락 미팅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달에 입사한 직원한테 저기 누구누구 씨는 힘들 때 누구랑 얘기해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누구랑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신입 직원이 하는 얘기가 아주 담백한 얼굴로 직장에선 그런 얘기 안 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나이 드신 분은 조금 뻘쭘하셨겠지만 사실은 그게 내 마음 깨지지 않게 잘 유지하고 직장 생활 사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내 마음을 자꾸 열어놓고 지내다 보면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아까 그 무례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거를 제 마음속 전문 용어로 무례파 인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례파 인간들은 늘 있어요. 윗사람들 중에도 있고 나보다 아랫사람들 중에도 있어요. 조금만 틈을 주면 함부로 하고 와가지고 그거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이러는 사람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적절한 거리를 유지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어차피 인간관계를 선별할 순 없죠. 젊은 직원들 같으면 내가 이 조직에서 막내에 가깝다라고 한다면 너무 웃어주지 마세요.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녔을 때 생각해보면 처음 만나는 애들 많으면 괜히 막 웃잖아요. 특히 막 자 오늘 새로 전학 온 친구 인사하세요.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누군데 어느 학교에 있다가 사실은 일진이었으면서 그런 너무 비실비실 웃으면 상대방이 얘는 조금 허술해 보이고 만만해 보이는구나 라고 하고 조금 더 그래 그러면 일단 가서 담배 한 갑 사와봐 라는 것부터 시작하죠. 그 사람이 내가 착취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그런 여지를 안 주면 그러니까 진지한 얼굴, 진지하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해내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준다면 뭐 설사 그 무례파라고 해도 정말 머리 나쁜 무례파가 아니라면 나한테 함부로 못하죠. 교수님, 무례한 사람을 순식간에 제압하는 꿀팁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성격에 조금 달린 것 같아요. 제압하는 방법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속마음은 안 그런데 사람들이 저한테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안 웃으면 되게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되게 얼굴이 좀 진지충에 가까운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윗사람인데 친한 척하면서 슬슬 반말해가면서 저한테 좀 함부로 하는 느낌을 주면 안 웃어요. 안 웃고 그냥 진지한 표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되게 거기서 대충 빨대 꽂으려고 다가오는 손을 대충 접더라고요. 더 젊었을 적에는 직장생활 초년병 시절에는
화내고 싸운 적도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특히 남자들의 경우는 특히 이제 동양권,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직장 생활하고 나면 사실은 형 동생도 아니면서 소주 한잔 하면서 무슨 형이니 동생이니 그러고 있잖아요. 그 직장 나와가지고 서로 연락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초년병 시절에 너무 과하다 싶은 윗사람한테 좀 그거는 좀 너무하다라고 좀 제 감정도 드러내 보이면서 항의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결국은 그게 그 관계에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대개 그 관계도 깨지거니와 오히려 그렇게 화를 내서 그 관계를 쉽게 말하면 결국 그것도 내가 좀 주도권을 잡으려는 행동인 거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래봐야 결국은 다음날 되면 윗사람한테 대든 놈이라는 것밖에 소문 안 나고 관계는 건강해지지 않더라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래서 좀 이렇게 너무 웃어주지 않고 진지하게 그 상황을 그분과의 대화에 임하는 게 처음인 거고 근데 그럼에도 그게 반복된다. 저랑 같이 가까이 지내는 동료 중에 비슷하게 아주 힘든 일을 겪어서 그분은 저랑 같이 한 두어 달을 준비했어요. 준비 뭐냐면 이 친구는 너무 얌전하고 내 얘기도 상대방한테 이렇게 말 못하는 스타일 그런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항의를 해야 돼. 그렇다고 그 직장을 지금 그만둘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친구랑 만나면서 저한테 접수하고 병원 진료받은 것도 아닌데 제 방에서 이 종이에다 꺼내놓고 그 친구 할 얘기들, 억울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쭉 얘기해보라 그래서 그거를 다 적은 다음에 그걸 몇 번 했더니 한 5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 상대 윗사람이 틀리고 고쳐야 될 게. 그래서 그거를 한 5가지 정도를 쓴 다음에 그거를 최대한 짧게 5줄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 한 2-3번은 제 앞에서 연습시켰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 너무 착하니까 할 때마다 자꾸 가슴 떨리잖아요. 가슴 떨리고 막 울컥해서 눈물 나오려 그러고 그래서 안 그렇게 최대한 담담하게 감정을 싫지 않고 본인 얘기를 드라마에서 연기한다 생각해라. 윗사람한테 상대방을 무서워하지 말고 그 사람은 네 윗사람이 아니고 그냥 나보다 먼저 이 직장에 들어와서 같이 일하는 동료인데 그 일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해서 하는 연기라고 생각해라 라고 해서 리허설을 한 2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갔더니 그 선배라는 분이 되게 놀랐었겠죠. 아니 얘가 근데 그 다음부터 놀랍게도 관계가 되게 편안해졌어요. 어쩌면 그 선배가 물의파였는데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그냥 본인도 배우기를 윗사람한테 그냥 하대하면서 욕도 좀 섞어가면서 그냥 대충 자기 일 다 떠넘기는 걸로 자기도 배운 거라서 아랫사람한테도 똑같이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아닌 걸 깨달은 거죠. 아시잖아요. 대학도요. 저도 이제 대학에서 마음정비사 역할을 하지만 마음정비사 하면서 대학 선생님 노릇도 하잖아요. 옛날에 제가 대학원 다니고 학생대 윗분들하고의 관계와 저하고 제 밑에 학생들하고의 관계는 180도 다르거든요. 전 학생 초년병 때 하던 일 지금도 그대로 하는데 뭐 내가 할 말을 화내지 않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적어놓고 연습을 하고 나서 그 사람과 얘기하는 게 그 다음 방법일 것 같아요. 인간관계 손절 기준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하다못해 강아지들, 갓난애기들도 나랑 만나는 사람이 나쁜 놈인지 아닌지를 빤히 아는데 느낌으로 알잖아요. 더군다나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더 그렇죠. 뭐. 사실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이 인간 손절해야 되는 사람인지 관계 맺어도 되는 사람인지는 다 알아요. 느낌으로 알죠. 왜 느낌이 싸할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또는 만날 땐 되게 기분 좋았는데 집에 가면서 기분이 나쁘다기보다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뭔가 까인 것 같고 뭔가 마치 돌려차기처럼 디스당한 것 같은 느낌 받을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게 손절의 기준인 거죠. 결국은 나한테 잘하는 것 같지만 나를 은근히 무시하거나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거였을 가능성이 크죠. 저서 무기력이 무기력해지도록을 쓰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무기력이라는 책은 많은 분들이 잘 봐주셔서 조금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그래도 계속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시네요. 제가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들이 사실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 정작 힘들고 무기력한 분들이 꼭 병원에 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우울증 끼가 있거나 무기력 끼가 있는 분들 중에 정작 마음정비소나 심리상담소나 이런 데 가서 상담하는 사람은 15%도 안 된대요.
근데 대개는 혼자 버티고 사는 거죠. 유튜브 짤을 보든지 뭐 그냥 쇼폼 돌려가면서 마음 달래고 사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한번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거를 들려주고 싶어서 썼던 책이에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유튜브 화면에서 하는 것도 굳이 병원까지는 안 가지만 마음에 상처 있고 힘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요. 교수님, 무기력증 자가진단 방법이 무엇인가요? 무기력증이라는 거는 사실은 진단명은 아니고 그냥 무기력함이라는 어떤 감정의 하나잖아요. 무기력이라는 건 사실은 우울증 증상 중에 하나예요. 피곤하고 무기력함. 원래 우울증은 우울하고 세상 재미없음이잖아요. 근데 그걸로만 우울증을 진단 내리는 건 아니고, 나중에 우울증 진단 기준 한번 해서 여기다 한번 올려놔 봐보세요. 거기 보면 우울하고 이 세상 의미 없음, 그걸 기본으로 해서 나머지 증상들 중에 5개 이상의 증상이 2주 동안 있으면 우울증이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기력감과 피곤함이에요. 또 뭐 신경성 신체 통증, 뭐 두통, 허리통, 요통, 불면증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증상이 있을 때를 얘기를 하는데, 무기력증은 그 중에 하나고, 그 무기력증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느끼는 건 번아웃이죠. 그걸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번아웃 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체크리스트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걸 제가 말씀드리면, 늘 하던 일인데 시작이 잘 안 된다. 나 이런 일로는 화내던 사람이 아닌데 짜증이 많아진다. 늘 할 수 있었던 일인데 이 일을 잘 해냈는데 잘 해내고도 재미가 없다. 성취감이 없다. 쉽게 말하면 그거죠. 일 잘 해놓고 에휴 의미 없다. 그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느끼고 그 다음 새로운 일을 기획해서 이거를 잘 해낼 수 있다고 누군가가 나한테 자꾸 얘기하는데 그냥 세상 그래 봐야 나한테 무슨 도움, 삶의 가치가 없다는 느낌을 느낀다. 쉽게 말하면 요새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현타 오는 거죠. 그런 느낌이 지금 말한 것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무기력증이 오고 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런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것들이 제가 말한 리스트에 해당하진 않지만 그냥 아침에 늦잠을 점점 많이 자게 돼서 지각하는 날이 점점 더 많아지고, 저녁 일정 시간이 되면 특히 에너지가 떨어지면 더 무기력해지니까 오후 3시만 넘어가면 머리에 안개 낀 것처럼 집중도 안 되고, 뭐 누가 친구들이 만나자 그래도 친구도 만나기 싫고 집중도 안 되고, 이런 일이 시작이 된다? 그럼 무기력증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력증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게 연령층마다 사실은 좀 다르죠. 연세 드신 분들,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체력이에요. 체력이 안 좋거나 노화가 시작이 되거나 질병이 있으면 원래 그런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가장 큰 기본은 마음의 힘과 몸의 힘이거든요. 결국 근데 체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무기력증이 쉽게 느껴져요. 젊은 청년 시기에는 그런 체력적인 건 둘째 치고, 물론 당연히 체력적인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미래에 대한 계획이 불명치 않을 때, 뭔가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은 시작을 했는데, 공부는 시작을 했는데 이래서 뭘 해야 되겠다는 삶의 목표가 아직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럴 때 쉽게 지치죠. 마치 수학, 정석, 인수분해를 풀고는 있지만 내가 이걸 왜 풀어서 뭐 하겠다는 거에 대한 의도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재미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으면 무기력해지는 거죠. 그 두 번째는 해도 안 될 때. 쉽게 말하면 자, 친구가 공부하니까 나도 수학의 정석을 사왔어. 사와가지고 그 친구가 돌고 있는 거 뒷부분, 중간 부분, 미분, 적분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잘 되겠어요? 잘 안 되지. 쉬운 데부터 해야 그 다음에 원래 사람이라는 게 해보다가 좀 쉬우면 재밌고, 그러니까 잘 되면 재밌고, 재밌으면 반복하게 되고, 반복하면 더 재밌고, 아이들 왜 레고 블록 같은 거 그 장난감 하면 똑같은 거 한 3층 쌓아 올렸다가 지가 무너뜨리고 또 가만 놔두면 또 다시 쌓아 올리고 그거 반복하잖아요. 성인이 된 우리들도 사실은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왜 우리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때 늘 들여다보는 영상이나 아니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책, 좋아하는 동화책, 좋아하는 영화. 저는 동화책이 몇 개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그냥 아무것도 할 일 없고 피곤할 때 맨날 그걸 봤어. 그래서 거의 다 외운 책들이 몇 개 있어요. 줄거리를 다 외우고 대사도 외워. 그리고 영화들도 있죠. 그 왜 인간관계 스트레스 막 많이 받을 때 제일 많이 본 영화가 그 남자들 아마 동감할 거예요. 대부 1, 2, 3.
또 있어. 밴드 오브 브라더스 1편에서 10편까지 인간관계 얘기, 사람 다루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반복해서 보죠. 그런 것처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성공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기력의 원인이 아까 처음에 계획이 없어서, 목적이 없어서잖아요. 그 다음이 성공 경험이 없어서예요. 두 번째, 성공 경험이 없어서. 성공 경험이 없으니까 누가 칭찬도 안 해주고, 원래 한 번쯤은 이 책상을 잡고 일어나서 엄마랑 이모가 야, 얘 잘한다 라고 박수를 한번 받아봤어야 그 다음에도 일어나서 걸어볼 생각을 할 텐데, 뭐 하나 성공한 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 거를 할 엄두가 안 나죠. 그러면 재미가 없고, 야, 그 다음 누구 만나서 인터뷰하세요 라고 한다고 해도 그 전께 엉망이었으면 자신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기 효능감도 떨어지니까 결국 그게 무기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니까 그 믿음을 대신 해주는 사람은 옆에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인 거거든요. 믿고 이해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을 때도 무기력증에 쉽게 빠지는 것 같아요. 원래 내가 나를 신뢰하고 내가 나를 칭찬해주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가 발전하는 사람들.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가 발전 못하죠. 엄마나 아니면 친구나 누군가가 너 이거 잘한다 아니면 잘할 수 있을 거야. 한 번쯤은 실패할 수 있었다 이러면 되지라는 얘기를 해주면 기운이 더 나잖아요. 이런 존재가 있으면 무기력증에 좀 덜 빠질 텐데 청년들의 경우는 20살 넘어서 30살 가까이 되면 잘해주던 엄마도 너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래? 언제부터 나한테 용돈 줄래? 이러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결국은 이 세상에 믿을 놈은 하나도 없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근데 내가 아직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가 않구나 라는 걸 느끼니까 무기력증에 더 쉽게 빠지는 것 같아요. 교수님, 만약 무기력증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기력증을 그냥 놔두면 패배의식이 되잖아요. 패배의식이 빠져들면 뭐 의학적으로야 우울증에 빠지거나 불안장애에 빠지겠죠. 원래 미래에 대해서 하고 싶은 건 많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 많은데 실제 하고 있는 일이 없으면 불안해지잖아요. 누구나 다 백만장자 되고 싶잖아요. 서울대 법대, 서울대 의대 가고 싶잖아요. 근데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데 그럴 수 있으려면 지금 뭔가 하고 있어야 되는데 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계획이 없으니까 마음은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생기면 마음정비소나 심리상담소 와서 상담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둘 중에 하나죠. 패배의식에 빠져서 우울감에 빠져서 열패감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나는 역시 안 됐어. 나는 불쌍한 놈이야. 그러니까 너도 와서 나를 좀 도와주고 동정해줘야 돼. 이거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죠. 자기 비하와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서 그냥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도 보면 만날 때마다 자기 비하하는 친구들이 꼭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은 절대 안 된다고. 나는 원래 그렇다고. 엄마도 나를 안 좋아했고 우리 집도 그렇고. 이런 사람은 친구들도 몇 번 만나다가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부득이하게 오늘 약속이 있어서 못 만나는 일이 자꾸 생겨요.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점점 떨어지죠. 그 친구는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서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또는 분노에 빠져서 세상을 향해서 완전히 그냥 세상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이야. 세상이 내가 정말 운 나쁘게 이런 세상에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내가 이러고 있는 게 이게 나 때문이 아니야. 라고 하니까 또 화가 많은 분들은 둘 중에 하나죠. 뭐 키보드 워리어가 되든지 아니면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그냥 미움의 사슬만 계속 키우다가 바깥으로 그 분노가 터지면 이제 뭐 묻지마 폭력이나 뭐 이런 데로 빠지는 경우도 가끔 뉴스에 나잖아요. 이런 건 이제 울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무기력증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결국은 자기 스스로의 회복력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똑같은 일을 겪어도 쓰러지고 난 못해 그러고 다시는 안 떠나고 정말 약한 사람들은 아마 후배 직원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업계에 들어왔다가 한 달도 못 견디고 카톡 한 장 날리고 안 오는 친구들 있죠. 아무래도 이건 나한테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나는 잘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거든요. 똑같은 일 겪었는데 오히려 더 힘들게 그 사람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음에도 더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게 회복력이 좋은 사람들인데 회복력 좋은 사람들은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쉽게 굴하지 않아요. 어차피 인생은 한 번에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몇 번 반복해야 되고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직종에서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도 한 번에 그걸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아주 단역 중심 조연 주로 하는 남자 탤런트가 한 번 있는데 아주 옛날에 복면가왕에 나왔던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기만성형 탤런트인데 자기는 너무 오래 무명을 해서 나는 그냥 좀 늦게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꾸준하게 그냥 들어오는 일 열심히 하고 일 없이 자기가 그 연기 안 하고 있는 삶 동안에 자기가 망가지지 않도록 꾸준히 공부를 하고 꾸준히 뭐 아르바이트 같은 일을 하면서 지내려고 그러면서 자기 열패감에 시달리지 않으려고 마음 다스리면서 살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건강한 사람이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까 생활 연기인으로 거듭난 거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에 잘 되는 일이 없다는 걸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 될 때까지 오늘 할 일을 반복하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도 그래요. 뭐 내가 원하는 일이 있고 이걸 하고 싶다라고 계획 잡아놓은 건 있지만 그게 매일 안 되죠. 근데 오늘 할 일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계획 짜놓은 게 있으니까 그냥 그거를 지치지 않고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만큼 100%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에 근접해서 간다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쉽게 굴하지 말고 그냥 오늘 하루의 인생을 살자.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세상은 원래 좀 불합리해요. 똑같이 일하면 똑같은 결과를 얻지 않는다는 것쯤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똑같이 공부했어도 누구는 1등 했고 누구는 10등 하잖아요. 똑같이 노력했어도 월급도 다 다르고요. 그죠? 심지어는 얘랑 나랑 같은 자리에 앉아서 밤새서 일했는데 얘만 칭찬받는 경우 우리 수도 없이 경험했잖아요. 근데 세상이 원래 그래요. 건강한 사람, 회복력이 좋은 사람은 그 상태에서 세상 약간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할 일을 찾아서 오늘 할 일을 반복하는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걸 하더라 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무기력증이 좀 덜 빠져요. 오늘 할 일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데 완충될 때 기다리지 마세요. 흔히 번아웃 됐다고 그러고 무기력증 빠졌다 그러면 나 좀 쉽게 직장에서도 이제 얘가 나와가지고 인상 긋고 있으면 기분 나쁘니까 너 좀 쉬었다 와라 그러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쉴 건데요? 핸드폰 충전할 때랑 똑같아요. 우리 핸드폰 충전할 때 보면 배터리 나가면 줄 꽂는데 이거 100% 충전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요? 안 그러잖아요. 한 10몇 프로, 20% 정도만 되면 켜지기만 하면 켜고서 내 할 일을 하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정신과에 오시는 환자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도요. 다 좋아지고 약도 다 끊은 다음에 일상생활을 하도록 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아주 너무 심한 증상이 없어지고 나서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의 일을 돌아가서 적응하기 시작하게 하는 게 심리 또는 정신, 마음 정비소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무기력에 빠졌다 그래서 에너지 충전될 때까지 기다렸다간 평생 놀게 될 겁니다. 에너지가 어느 정도 충전이 됐으면 15% 충전이 됐으면 오늘 할 일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치매에 잘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치매에 잘 걸리는 사람의 특징은 별로 없어요. 이게 치매 위험인자들을 수많은 학자들, 예방의학자들, 역학자들이 그 통계를 내는데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가장 큰 요인은 나이예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생기는 거죠. 그건 마치 우리 기억력 나이 들면 좀 떨어지잖아요. 예전 같지 않잖아. 10년 전하고 비교하면. 누구나 다 그래요. 그리고 치매라는 것도 인간이 정해놓은 기준보다 기억력이 더 떨어져 있을 때가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데, 근데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이 일단 가장 큰 특징인 거죠. 두 번째는 혈관 건강에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혈관 건강에 안 좋은 분들이 혈관이라는 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노폐물 청소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수도 호수 같은 건데 또는 상하수도 배관 같은 건데 이게 오래되면 되게 막히거나 뻣뻣해지잖아요. 그래서 고혈압도 생기고 당뇨도 생기는데 그러면 뇌의 기능, 우리의 세포 기능은 뇌는 결국 세포의 기능인데 그 세포의 기능도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런 연구는 한 적이 있어요. 성격 중에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더 치매에 잘 걸리느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좀 평소에 좀 예민하고 소극적이고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는 계열들, 아마 MBTI로 치면 IN 계열들, 이런 분들이 치매에 더 잘 걸린다. 심지어는 예민하고 소극적이고 화가 좀 왜 화 잘 내는 스타일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3배나 더 잘 걸린다라는 연구 보고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아마도 사람들하고 많이 관계하고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치매에 덜 걸린다 그러잖아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소극적이고 예민한 사람들은 사람들 만나는 걸 싫어하니까, 그리고 운동도 하기 싫어하니까 그래서 그랬을 가능성이 가장 크죠. 근데 간혹 그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치매에 잘 걸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알면 되겠죠. 치매에 어떤 사람들이 잘 걸리냐 하면 그것도 연구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좀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요새 뭐 저탄고지니 뭐 이런 걸 하는데 지방질 많이 먹고 혈관 건강에 안 좋다는 음식 있잖아요. 야채 같은 건 많이 먹지 말고 자연에서 나온 생야채나 무슨 신선한 음식보다는 우리 마트에서 산 차가운 음식들 절대로 따뜻하게 데펴 먹지 마시고 차갑게 그것도 불규칙적으로 드시고 체중은 최대한 늘릴 수 있을 만큼 늘리세요. 체중을 많이 늘리고 그리고 운동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운동하면 혈관이 건강해져가지고 뇌에도 건강한 영양 성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치매에 잘 안 걸리기 때문에 뇌를 빨리 늙게 하려면 운동은 하면 안 돼요. 가급적이면 누워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잠은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자야 돼요. 잠이 규칙적이 되면 우리의 그 REM 수면이라 그래서 꿈꾸는 수면 단계에서 뇌에 노폐물들이 빠져나가는 수면 단계인데 그게 불규칙해지면 우리 뇌에 노폐물들이 많이 쌓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뇌가 빨리 늙고 치매에 걸리는데 아주 직방이에요. 그래서 낮밤은 되도록이면 바꿔서 불규칙적으로 자고 술, 담배 아직 안 하거나 나이 먹으면서 끊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지금 당장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치매에 빨리 걸립니다. 만약에 치매에 걸리기 싫은 사람들은 이거를 조심해야겠죠. 이게 타고난 것과 타고나지 않은 것들이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이제 슬라이드를 또 드리겠지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죠. 오래 사는 유전자. 어떤 집은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증조 할머니 때부터 이미 90살 넘고 100살 다 돼서 돌아가셨대. 돌아가실 때까지 집안일도 다 하시고 치매 같은 거 없었대. 이런 집이 있죠. 그리고 타고나기를 이쁘고 잘생기게 태어난 집안들이 있잖아요. 차은우는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잘생겨진 거겠죠. 아니죠. 타고나기를 그렇게 차은우스럽게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뇌세포도 건강하게 타고난 뇌세포가 있어요. 유전자. 절대로 그건 바꿀 수가 없죠. 그걸 부러워할 필요도 없죠. 지능. 이것도 사실은 일정 부분 타고나잖아요. 뇌세포의 기능이니까 그것도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부잣집에 태어나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거 이런 것도 내가 바꿀 수가 현재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억울해하거나 뭐 그걸 고치려고 너무 애쓸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들, 교정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을 하는 게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외국에 있는 치매 예방 협회라는 게 있어요. 알츠하이머 어소시에이션이라는 데서 치매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나온 것들이 균형 잡힌 영양 관리, 그다음에 주기적인 운동, 그리고 술과 담배를 금할 것, 그리고 주기적으로 사람을 만날 것, 그리고 뇌세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부를 할 것, 그리고 머리가 다치지 않도록 외부 활동을 할 때 낙상을 주의할 것. 낙상이라는 게 넘어지는 거잖아요. 특히 나이 들면 넘어져서 머리 다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의외로 머리 다쳐서 치매 오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걸 주의할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치매 예방법, 이건 다 고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젊을 때 지금 뭐 30대 난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술, 담배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7, 80대 때 치매 오신 분들이 술, 담배 때문에 빨리 왔다 그러면 그분이 뭐 작년부터 술, 담배 많이 해서 그게 왔겠어요? 지금 네가 30살 때부터 술, 담배 해서 지금 그렇게 된 거라는 거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운동도 지금 20몇 살 때부터 해야지 나이 먹어서 하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젊어서부터 하면 훨씬 더 예방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치매도 자연스럽게 예방되는 건가요? 그죠.
이게 되게 웃긴 게 치매 예방 식사법 알잖아요, 우리. 뭐 견과류 많이 먹고 야채 많이 먹고 고기는 지방질 걷어내고 좀 빨간 고기 좀 덜 먹고 하얀 고기 많이 먹고 닭가슴살 같은 거. 근데 되게 웃긴 게 당뇨 예방 식사법 똑같죠. 뭐 야채 많이 먹고 하얀 고기 많이 먹고 탄수화물 좀 덜 먹고 지방 좀 덜 먹고 심장병 예방법 똑같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건강이라는 것도 비슷해요. 치매라는 게 마치 다 특별한 치료법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뇌세포는 우리의 몸의 일종이에요. 그죠? 몸의 한 일부분이니까 결국은 몸이 건강해야 생기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몸부터 일단 건강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몸을 잘 다스리려면 마음 상태가 건강해야겠죠. 근데 뭐 치매 걸려서 죽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그냥 몸에 안 좋다고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오는 미디어에 나오는 것들을 내가 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건 좀 주의하세요. 근데 특히 유전적으로 치매에 잘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 가족성으로 환갑 넘자마자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가 다 일찍 뭐 60대 후반부터 치매가 일찍 오셨다 이런 분들은 특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풍이 좀 일찍 오는 분들이 집안에 많은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들도 좀 주의를 좀 일찍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왜 어르신들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아우 나는 암이 걸려서 죽으면 죽을지언정 치매는 정말 싫어. 그럴 바엔 나 죽을 거야.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의 인류라는 게 점점 장수도를 하고 있잖아요. 뭐 웬만한 질병들은 다 정복하고 있고 요새 뭐 병원 의사들 욕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쉽게 안 죽거든요. 사람 몸이 쉽게 덜 망가지니까 치매는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어찌면 이게 질병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냥 혐오해야 될 그런 질병은 아니고 나이가 들어가고 인류 전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러운 노화의 한 과정일 수 있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삶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국의 경우는 이제 우리보다 노화가 빠른 정도의 나라에서는 그래서 치매라는 질병을 너무 우리가 그냥 절대 걸리지 말아야 될 병 이런 게 아니라 아무리 예방해도 걸리는 거거든요. 아니 벤츠 자동차 아무리 좋은 거 샀어도 10년, 20년 타면 약해지잖아요. 아무리 좋은 카메라 사도 일정 기간 지나가면 그건 조금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살살 다루고 자주 정비하고 좀 오래된 자동차가 잘 다닐 수 있게 도로 정비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가 이런 이제 노인은 어차피 점점 많아지니까 치매 인구는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 지지 시스템을 잘 만들고 우리의 마음가짐도 치매는 아무리 싫어도요. 제가 유병률 말씀드려볼까요? 60대 때는 10명 중에 1명이에요. 그것만 해도 되게 많죠. 10가구 중에 1가구에는 치매 노인이 있대요. 근데 그게 80대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10명 중에 4, 5명이에요. 90 넘어가 보세요. 몸은 건강한데 치매는 와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 아니면 기억력은 약간 떨어지겠죠. 기억력은 나이 먹으면서 좀 떨어지는 것도 괜찮아요. 젊은 시절 받았던 그 스트레스들 다 기억하고 살면 어떻게 살아요? 조금은 잊어버려야지. 근데 그게 일정 수준 이상 떨어져서 내 몸과 마음까지 컨트롤 못할 정도가 되면 치매가 문제인 거죠. 여기서 그러면 치매가 뭐냐라는 걸 근원적으로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뇌의 기능 저하가 치매인데 그럼 뇌의 기능이 뭐냐죠. 크게 정신과 의사들, 신경과 의사들이 하는 뇌의 기능은 보통 이제 신경인지 기능이라는 말 많이 들었을 텐데 가장 대표적인 거, 뇌의 일반적인 기능을 생각해 보시는 거면 돼요. 처음에 기능이 감각 운동 기능이에요. 우리 이걸 만지고 이거 휴대폰인 것 같다. 이거 가지고 숟가락이라 그러지 않잖아요. 이런 거를 느끼는 기능과 내가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걸어갈 수 있는 능력, 모토, 이건 이제 모터 기능이잖아요. 운동 능력, 이게 뇌의 첫 번째 기능이에요. 그 다음이 언어 기능이죠. 대화 나누는 능력. 그 다음이 뭔가를 학습하고 기억하는 능력이에요. 러닝 앤 메모리. 그 다음의 능력이 집중하는 능력이죠. 특정한 것들을 보고 내가 일정 시간 동안 파들어가서 내가 음식을 먹던 뭐 사냥감을 잡으러 가던 똑같잖아요. 집중할 수 있는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하는 능력. 그 다음은 상황 판단 능력이에요. 감정을 컨트롤하고 내가 오늘은 저 사람한테 신경질 안 내고 참고 집에 가야지.
엄마한테 혼나지 않도록 선물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야지라는 걸 판단하는 전두엽의 능력, 다른 말로 잔머리잖아요. 그 능력도 뇌의 기능이에요. 이런 여러 종류의 기능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떨어지면 치매가 오는 거예요. 우리 치매 그러면 기억력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병원에 이제 치매기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 중에 보면 아직 기억력은 괜찮아요. 떨어졌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 나이 또래의 평균 기억력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통계로 표준 편차 얼마 이상 떨어졌을 때, 이게 통계라면 평균이 있을 거고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 이상 떨어져 있으면 그게 기억력의 감소 또는 집중력의 감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지면 이제 떨어진 건데, 그게 기준에 아직 안 떨어지면, 기준보다는 덜 떨어져 있으면 그게 경도인지 장애인 거, 치매 전 단계인 거고, 그게 기억력이 먼저 떨어질 수도 있고, 기억력은 아직 멀쩡한데 언어 지능이 먼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아직 안 떨어져 있는데 판단력만 먼저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서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우울증인 줄 알고 진료받으러 왔다가 우리 아빠가 말도 안 하고 우울증 빠진 것처럼 하다 말만 시키면 화내요. 그래가지고 데려와서 우울증인 줄 알고 검사하다 보면 그분이 한 6개월, 1년이 지나면 치매로 넘어가는, 그분은 이제 그쪽 뇌세포가 먼저 망가진 거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뇌세포 중에 어느 쪽 뇌가 먼저 노화가 오고 어느 쪽 뇌가 먼저 상하기 시작하냐에 따라서 치매 증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혈관 건강과 마음 건강, 영양 관리, 운동, 그리고 뇌 자극,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라면 운동과 공부를 좀 하세요. 운동도 머리 쓰는 거 아닌 것 같죠?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는 거잖아요. 운동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머리 정말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몸 쓰는 머리가 되게 나빠요. 그래서 저는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손흥민 씨 같은 분이에요. 내 마음만 오은 대로 몸이 움직이잖아요. 난 그런 사람이 제일 부러워. 근데 나는 운동선수보단 조금 난 건 마음 먹은 대로 입과 손이 움직이니까 그게 저의 특기인 거고, 사람마다 어차피 잘하는 지능은 따로 있는데 그게 나이가 먹으면서는 조금씩 떨어질 거고, 근데 그런 거는 자연스러운 거다.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운동하고 마음 수양하고 뇌 자극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요? 제가 저한테 오시는, 정비소에 오시는 고객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드려요. 여기 병원 아니라고. 병원 아니고 그냥 마음정비소라고. 정비소에는 자동차들이 어떨 때 오나요? 자동차 운전하다가 좀 이상한 소리 들리고 아니면 오일 갈 때, 부품 갈 때 들리잖아요. 그냥 그러면 가서 뭐 하나요? 점검해보고 아직은 괜찮아요. 조금 더 있다 오세요. 그럴 때도 있고, 공장 들어갔다 올 때도 있고, 아니면 오일만 좀 갈 때도 있잖아요. 마음정비소는 그런 곳이에요. 나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쓰는 물건 하나만 고장나도 요새 유튜브나 인터넷 뒤져서 그거 누가 어떻게 정비했는지 보고서 그거 따라 하잖아요. 마음도 똑같아요. 내 마음 내가 다 안다고 다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내 마음 네가 다 알아요? 모르잖아요. 옆에서 저는 저 같은 마음 정비사들은요, 같이 마라톤 달리기 옆에서 같이 달려주는 러닝 코치 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이 살아가는 러닝을 하면서 요런 부분이 조금 내 눈엔 안 보이는 나의 정비점이 보일 거거든요.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필요하다면 마음정비소 한번 들려보시고요. 이런 영상 보면서 내 마음에 정비할 곳이 있었나? 없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하는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음정비사 한창수였어요. 감사합니다.